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 특집입니다. 최재성, 김재원 전 정무수석 두 분 자리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룰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일단 두 분 오셨으니까 개인적인 거 간단히 여쭤보고 넘어가야죠. 씩 웃으시는데. 대구시장 출마 준비하시잖아요. 네. 당내 여러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괜찮으십니까? 뭐가요? 좀 전에 당 대표도 적절치 않았다 이런 글도 올리고 아니, 비판들이 그것은- 좀 있어서. 그것은 우리 당에서 이제 그 공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최고위에서 공천 관리 규정을 결정을 하잖아요. 보통 이런 예를 들어 공천관리위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성하고 시도공천관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경선 시기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또 더 나가서 원천적으로 공천에 배제할 사람들은 어떤 사유가 있으면 배제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산점 주고 어떤 사람은 감산점 그러니까 이제 벌점을 주는 거죠. 그런 내용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논란이 된 것은 그게 뭐 한 13페이지 정도 되는 이런 규정을 공천관리 규정을 갖고 와서 이제 최고위에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일요일 날은 토론을 하다가 좀 시간이 없어서 다시 월요일자 최고위에서 이제 의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공천관리 규정은 전국에서 기초광역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다 합치면 뭐 공천 신청자가 10,000여 명은 될 거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하나씩 논의를 해가면서 논란이 좀 되는 곳, 즉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 최고위원들끼리 무기명 비밀 투표로 처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수결로 결론을 한 것이에요. 그 비판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선수가 룰을 정해도 괜찮으냐 이런 비판인데. 근데 이제 선수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물론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또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그 규정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규정이고 대구시장 선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지 그렇죠. 않느냐. 당연히 그것은 뭐 전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컨대 이제 뭐 저에 대한 징계를 다루는 회의라면 다른 분들이 제가 있으면 토론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럼 통상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상 발언을 하고 자기 해명을 하고 네. 나가서 회의를 진행하게 하는데 이 경우에 지금 그런 사안이었나 그리고 투표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투표에 참여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재성 수석님은 경기지사 출마설이 꾸준히 좀 도는데 최근에는 당 안팎에서 김동연 당대표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이제 김동연 대표님이 민주당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로 김동연 대표가 경기지사 출마 의사가 있느냐? 이게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있다 하면은 당 밖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들어오셔서 할 거냐? 입당할지 뭐 합당을 할지. 아니면 과거에 유시민, 김진표, 그러니까 개혁당 또 민주당 각각의 정당을 갖고 단일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세 번째로 김동연 대표가 민주당에 들어오셔서 할 때는 세 가지 방식이 있죠. 통상적으로 5대5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권리당원 50% 이런 방식을 그대로 할 거냐.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기는 해야 되는데 조건이 좀 환경이 다른 분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론조사 100% 하는 방식과 세 번째로 이제 전략공천하는 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략공천은 좀 쉬운 선택이 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은 좀 경선 룰을 좀 바꿔서 후보들이 서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룰 세팅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출마 의지는 확고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동연 대표요? 아니요. 저 말입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점 과정에서 우리가 대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자칫 분란이 나거나 갈등이 나거나 이런 것으로 이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역할과 판단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선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두 분은 방송에서 뵙기가 힘들어질지도 모르겠네요. 아무래도 선거 관련 저희가 좀 모시기가 힘들어지니까 알겠습니다. 당 안팎의 상황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본격적으로 현안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죠. 대선 후 오늘이 딱 2주 되는 날인데 통상 이게 당선자가 정해지고 나면 서로 정치적으로 매우 격렬하게 충돌하다가도 보통은 허니문 기간을 가지는데 야, 허니문은커녕 매일매일 거칠어집니다. 일단 2주 총평으로 좀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진짜 잃어버린 2주 같습니다. 민생이 없었고요. 경제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취임 후에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사실상의 기획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잘 안 보입니다. 그게 이제 몇 가지 큰 이슈가 그렇거든요. 첫 번째가 소위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이거는 무조건 조건 없는 회동이에요. 사전 조율도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요게 이제 안 되고 있는 점. 두 번째로는 처음에 인사 문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조건처럼 됐는데요. 네. 이게 당선인 측에서 공개적으로 브리핑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주요 뉴스가 되고 세 번째로는 지금 아주 뜨겁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달구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정치적 갈등, 정치적 이슈에 해당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인수위에서 국가 비전이나 차기 정부 비전을 짜고 또 공약도 손질하고 등등등의 일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려서 잃어버린 14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잃어버린 2주였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에 그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통이동에서 직무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만나고 이럴 때는 이렇게까지 그 당선인 측과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뭐 쟁점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이제 그 회동 약속이 취소가 되고 당일에 취소가 됐죠. 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좀 시작이 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뭐 집무실 이전 문제, 그다음에 인사 문제 이런 것이 불거졌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인을 대하는 그 마음에서 예컨대 그 후임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권을 좀 무난하게 인수를 해주고 자신이 또 5년 동안 진행해 오던 어떤 그 일 중에서 좀 미진하고 해결이 덜 된 것은 후임 대통령이 좀 해결해 주기도 좀 권하기도 하고 또 후임 대통령이 그 정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조언도 하고 이런 훈훈한 자리를 그 기대했는데 그것을 너무 이제 그 청와대가 크게 좀 뭐 사면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 이런 것은 사실 만나서 근데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거 뭐 좀 나는 하기 어렵다 한 말씀 그냥 하시고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너무 일찍이 걷어차버리고 그때부터 자꾸 오해가 쌓이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네. 이제 국민들도 자꾸 또 걱정하게 되죠. 이런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제 기억을 조금 되살리면 사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명 문제도 작년에 후보 시절부터 당선자의 그거는 생각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그런데 당선자와 대통령의 만남은 조건 없이 만나는 거였어요. 사전 통상 조율도 덕담하는 자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거나 혹은 또 그 이전에 인사 문제와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흘러나오면서 조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석 잡는 오찬 회동 날짜는 잡아놨으나 사실 당선인 측에서 이거는 못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전 대통령 사면과 인사 문제 때문에 조건 없이 만나서 덕담하고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될 자리가 조건 때문에 불발이 돼버린 격이 돼버린 거고, 이걸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당일날 통보한 것도 당선인 측이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모양새, 처음 보는 풍경이 돼버린 거예요. 네. 국민들은 일단 불안합니다. 지금 일단 이주를 잃어버린 이주, 이 표현 자체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어요. 쟁점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볼까요? 자,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논란부터 좀 짚어보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오늘 발언부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통이동에서 저희가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 즉 집무실을 통이동으로 두게 될 경우에 대통령 국가 수반의 경호와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는 그 또한 저희가 확고하게 이제 마련하고 들어가야겠죠. 청와대 벙커든 아니면 국방부 벙커든 아니면 합참 아래에 있는 벙커든 마찬가지로 대통령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국가지휘부가 유사시에 활용하게 되는 벙커 위치를 거의 매일 전 국민이 계속 듣고 앉아 있어요. 이것도 아주 이례적입니다.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를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논란을 약간만 돌이켜 보면 당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그리고 이제 집권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결국 이제 그 뭐 광화문 시대위원회까지 구성했다가 그게 결국 안 됐잖아요. 1년 반인가 검토하다가 그렇죠. 대국민 사과도 했었죠. 사과도 하고 뭐 그랬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약속을 이행하겠다라는 의미로 공약을 한 거죠. 그리고 전임 대통령이 약속을 하고 뭐 한 1년 지나니까 흐지부지 되다가 결국에는 뭐 사과하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나는 하루도 청와대에 근무하지 않겠다. 곧바로 집무실을 옮기고 그 집무실에서 처음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또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말하자면 전임 대통령의 어떤 그 약속 이행 실패 사례를 보고 반면교사로 이런 말을 한 것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것을 지금 청와대는 조금 협조하지 않는 입장이 되어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감정 싸움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것이지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사람 보고 그 신임 대통령이 나는 청와대에 하루라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나 그만큼 이 약속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인데 지금 와서 하루도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 꼭 이럴 필요 있냐? 이렇게 물으면 그건 또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평가하죠. 아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청와대를 나오겠다. 이 약속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도 평가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뭐냐면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 어디로? 광화문으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똑같은 약속이었어요. 그러면은 통상 상식적으로 같은 약속을 했고 같이 안 된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1년여 검토를 해서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고 뭐 야당에서도 엄청 비판을 했죠. 약속 어겼다고. 그걸 감수하고도 검토 결과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사과를 드리고 중지를 한 거고. 윤석열 후보도 광화문은 공약을 못 지킨 거예요. 재앙에 가깝다 이런 표현까지. 불과 했었죠. 며칠 사이에. 그리고 이게 용산으로 간 거거든요. 그럼 용산도 검토해 왔어야죠. 근데 이거는 후보 시절에는 검토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집무실 옮기겠다는 거는 당선인과 문 대통령이 똑같다. 광화문 집무실 하겠다는 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청사에 들어가겠다고. 이것도 두 분 다 못 지킨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데 통상 공약이
우선 청와대에 안 들어가겠다 이런 공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도 그 말씀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했지만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지 무조건 청와대에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는 걸로 이해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일을 검토하는 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권한이 생기고 또 다시 말해서 취임한 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검토와 추진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하루도 안 들어가겠다는 것이 어떻게 공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집무실 이전 어디로 광화문 이거는 끝난 얘기가 된 거예요. 광화문은. 그런데 용산이 돌발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거는 해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밝혀야 되죠. 언제부터 검토했고 같이 검토했다든가 그러면 누구와 검토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자체가 매우 불안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선자한테 뭐 쉽게 말해서 어깃장을 놓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이 문 열으라면 열고 하라면 하고 이럴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서 이게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정한 것이지 이걸 거꾸로 마치 무슨 어깃장을 놓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하등 그럴 이유가 없는 상황이죠. 자, 이제 두 분 다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본질적으로 청와대 구중궁궐에 갇히지 않겠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고 표현을 당선인은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게 근무 경험에 비춰봤을 때 실제로 대통령과 참모들이 굉장히 거리를 갖고 있어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당연히 그 공간은 집무 공간으로 적절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까? 근무해 보셨으니까. 이게 이제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께서 집무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리고 또 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려고 해도 대통령 행사가 주로 본관에서 있고 또 본관에서 주로 그 이제 면담을 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국무회의를 해도 본관에서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떤 집무실에서 계시면 가서 보고를 하고 그런데 이제 수석 비서관만 해도요. 그러면 이제 늘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수석 비서관 다 합쳐서 한 10명쯤 되는데 근데 보고하러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검문을 그 비서동을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본관에 들어갈 때 2번이나 검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보면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 하면서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가서 보고하려고 하는데 차를 타고 가서 2층까지 올라가서 큰 사무실에서 그 보고하고 하다가 보면 보고는 하나도 안 된다. 위축이 돼서 안 된다. 그런 표현을 TV에 나와서 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만큼 이게 의사소통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뭐 비서동에 있는 여민관에 오셔서 직무를 많이 한다고 하던데 그 대통령이 무슨 결제하는 게 뭐 있습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행사 또는 뭐 접견 이런 것이 본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제 비서진 특히 보좌진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그 방해하는 하나의 큰 특징적인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청와대를 잘 보시면 광화문 쪽에서 청와대 쪽을 보면요. 이게 경복궁의 축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근정전 그리고 대조전 쭉 올라가서 하는 축선에서 그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리고 경복궁과의 조화를 위해서 청와대 본관과 또 대통령 관저조차도 궁궐 구조로 지어져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 높은 그 곳에서 궁궐처럼 지어진 이 집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왕이 된 듯한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정말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보좌진들은 한참 멀리 떨어져 있고 이런 구조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 때 청와대를 지을 때까지만 해도 뭐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비서진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 대통령으로서는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나올 때가 이미 훨씬 지난 거 아니냐 훨씬 지났죠.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정말 좀 오래전 얘기거든요. 5년 전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관에서 근무를 하신 적이 없어요.
거기는 그야말로 뭐 행사 장소라든가 혹은 뭐 또 임명장 수여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루어지죠. 근데 행사나 임명장 수여식에서 참모들하고 소통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결국은 이제 대통령과 참모들의 업무 공간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여민 일관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정무수석 했습니다만 1층이 정무수석실이고요. 2층이 비서실 상황실,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여민 이관이 직선 거리로 한 25m 거리에 있습니다. 또 옆으로 이제 그 여민 이관에는 이제 민정수석실, 정책실 등이 있고 이쪽에 안보 파트도 직선 거리로 한 30m. 그래서 1분 안에 다 모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초면은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매일 수석 회의를 하셨지만 거의 하루 종일 그 수석별로 또 실장 보고 받고 비서관들 보고도 받으시고 그래서 회의 보고 이런 것들이 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의 그런 업무 공간 배치는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 때 바꿔버렸다. 그리고 청와대 앞도 24시간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요. 등산로도 개방을 했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관저가 너무 북악산 쪽에 있어서 네. 조금 더 국민들에게 조금 접근하고 개방할 수 있는 것을 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 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정도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해석의 영역이라서 사실 입장에 따라 다르고 집권 기간에 어떤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집니다. 지금 오늘 오후 2시 20분이 조금 넘어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예정에 없이 통이동, 그러니까 인수위 사무실이죠. 그 앞에 천막 기자실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예정 없이 들러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현안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또 어떤 그 최소한의 동의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 있는 부분이 또 굵직굵직한 부분이 있다면 또 큰 틀에서 두 분이서 허심탄회하게 말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공개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그 전날 대국민 약속을 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거절을 한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청와대의 입장이 없잖아요, 지금. 무조건 만나자, 조건 있이 만나자고 하는데 상대는 공개적으로 저희들을 거절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배경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청와대에서 오늘 오전에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 총재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인수위 쪽에서는 협의한 바가 없다. 사전에 추천한 바도 없고 협의한 바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그 반박 이후에 장제원 비서실장이 직접 기자실을 예정 없이 방문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지금 보신 겁니다. 이 표현을 제가 좀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감사위원 임명은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철희 수석이 이창용 씨 어떠냐 이렇게 자신한테 물었고 괜찮은 분이죠. 이렇게 말한 게 다다. 거기에 대놓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걸 가지고 협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오늘도 통화가 있었지만 발표하기 10분 전에 청와대 전화가 왔고 발표하겠다고 해서 그냥 웃고 말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용산으로 가겠다고 하는 걸 청와대 결과적으로 거절한 것 아니냐. 공개적으로 거절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협의하는 인사 발표를 강요했다는 표현도 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날 수는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그 언사가 조금 그 격해지는 경우에 사실 이제 그 내부에서는 훨씬 더 격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통상적으로는. 그러나 그것도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또 대통령 당선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가장 그 훈련을 많이 받은 분들이고 가장 그 큰 일을 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쉽게 이런 부분을 또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결단을 하면 금방 또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보니까 2008년도 그때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이명박 당선인 측에서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겠다라고 하면서 여성부 통일부를 없애겠다라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제 제안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나게 이제 좀 격앙하셔서 이 정부조직은 5년 동안 갈고 닦고 다듬은 그런 조직인데 이것을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아서 허물고 다른 방향으로 만들겠다는데 내가 이 법안에 사인할 수 없다 이렇게 강하게 그 의견 제시를 하시거든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눈 녹듯이 녹으시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 국회에서 처리를 해서 당선인이 취임 전에 그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저렇게 어려운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금 양보를 하시고 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이런 과정이 곧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발언했어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네. 라디오에 출연해서 중요한 부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나서 얼굴 붉히고 그대로 헤어지면 서로 타격이 된다. 집무실 문제가 조율되지 않는다면 만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장제원 비서실장도 조금 전에 보신 오늘 그 기자실을 예정 없이 방문한 자리에서 그냥 사진이나 찍고 웃으면서 헤어지는 건 좋지 않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도 만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조건과 또 해석이 난무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엉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실장이 지금 그 소위 말해서 협의 라인 아닙니까? 그거 중단하고요. 그냥 날짜 정해서 빨리 만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부 다 지금 당선인과 대통령이 아닌 그 다른 사람의 말과 입을 통해서 지금 해석이 오가고 주장이 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집무실 이전의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동의한다. 그러나 이걸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당선인 측에 잘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 사안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부한다고 이쪽에서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잘못된 거죠. 뭐냐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취임 전에 그것을 완료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 통수권자로서 군 통수권자 아니에요? 그다음에 행정 수반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협조를 하고 싶어도 판단해야 될 사안들이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부 조직 개편 자체를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당선인이 그냥 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거기는 국회도 필요하고 정부도 필요하고 또 안보나 군 체계에 대해서는 통수권자 대통령의 판단도 필요한데 이것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무리하게 현직 대통령이 임기 얼마 안 남기고 이거를 감행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물리적이나 여건상으로 어려운 일이다. 동의는 하나.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건으로 삼으면은 소위 말해서 권성동 의원이나 다 국회의원이고 정치하셨는데요. 집무실 문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거는 만나지 말라고 두 분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바리케이트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하여튼 협상 라인도 날짜만 정하고 그냥 빠지는 게 좋고 당선인과 대통령께서도 그 날짜 정하는 역할만 좀 하고 일단 두 분이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우리 최재성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집무실 이전하는 거 그거 충분히 공감한다면 지금 절차라든가 또는 부수적인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조금 비판적으로 본다면 이 대선이 역대 거의
최소 득표 차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그 국민에게 약속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안을 후임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이 지키는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일정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컨대 뭐 국방부가 이전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과정.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 이 좀 그 내키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닌가. 즉 뭐 대선에 그 패배한 그 정권의 대통령으로서 당선된 그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내가 왜 협조를 해서 내가 왜 그 도와줘야 되느냐. 그런 마음에서 너무 무슨 그 영향이라든가 국방 공개, 국방 공백 또는 비용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이야기를 과도하게 키우고 그것을 국민에게 마구 노출함으로써 불안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이제 좀 좋지 못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것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더 나아가서 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주요한 정치 공세의 하나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나름대로의 좀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 다 사실이라고 믿을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평론, 그 논평 자체가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여지가 매우 커서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죠. 네,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좀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자꾸, 상황은 예. 어찌되었건 신구 권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적어도 오늘 그 당선인 비서실장이 한 발언을 보면 수위가 좀 놀랍긴 하거든요. 뒤에서 오갔던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공개해버리는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 이제는 뭐 거의 진실공방의 책임 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는 국면이어서 국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만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구 권력 충돌이라 그러는데 현재 대통령이죠. 사실은 정권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충돌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지금은 통합하고 화합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 정권이죠.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는 구권력이라고 통칭하시는데 신권력하고 충돌할 이유가 없어요. 힘은 신권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깃장을 놓고 충돌을 현재 문재인 대통령 권력에서 한다. 이거는 사실은 성립되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어쨌거나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5월 9일 자정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러 막 그런다면 정말로 그거는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권력의 생리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에도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협조 안 한다는 얘기나 지방선거 때 어떻게든 유리하게 하기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국민의힘 전반적인 얘기가 대선 불복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단 한 표를 줘도 지는 거고요. 대한민국 시스템 그렇게 간단치 않잖아요. 여기서 누가 불복을 해요. 근데 심리적으로 뭐 불복십니다 뭐 이러는데 그런 말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자제를 하고 그리고 비서실장이나 핵심적인 당선인 주변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진실공방되고 해석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예, 저는 그냥 한마디로 아마 국민들도 그러실 거예요. 집무실 이전 하라 이거예요. 근데 반대하는 국민도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취임위에 검토해서 해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약속을 못 지켰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으면 취임하고 그때 왜 못 지켰는지 검토한 것 좀 달라. 이러고 그거 보완해서 광화문을 했어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좀 정리가 빨리 됐으면 좋겠고 제가 불안하게 최근에 하려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비역 장성들까지 거의 새 규합하듯이 서로 의견을 내고 이러는 모습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첫 단추가 좀 이상하게 꿰져 가고 있습니다.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전직 수석 모시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